마이너스로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반짝 좋아지는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 국채금리까지 덩달아 마이너스로 폭락하면서 금리차를 이용해서 영업하던 은행과 보험사들의 손실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보완해낸 게 과거 미국이 잠깐 했었던 이 장기 시장 금리 통제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까지 기준을 정해서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제쇼에서는 일본 금리 정책의 변화가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듬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세계 100대 경제학자, 가짜 경제 뉴스 감별사, 가슴이 뜨거운 경제학자, 건국대 최백은 교수의 이게 경제다. 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오프닝에서도 말했지만은 일본이 계속 초저금리 상태 유지하다가 금리 안 올리다가 일본도 결국은 금리를 올렸다고 말해야 될지 안 올려야 될지 애매모호하긴 한데 하여튼 장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도 있지만은 부작용도 이제 만만치 않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일단 금리라는 것은 하나의 가격이란 말이에요. 자금 시장에서 돈의 가치. 화폐 시장에서 하나의 가격이 대표적인 가격인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죠. 근데 이거를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중앙은행은 대개 이제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는 이제 기준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일본은 공정금리라는 표현을 쓰고 연준금리 뭐 이런 것들이요. 그때 이 금리가 가장 초단기금잖아요. 가장 단기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리들을 우리가 폭넓게 이제 시장금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간이 긴 이제 장기금리들인 거죠. 장기금리들인 건데 시장 경제하에서는 기본적인 것이 시장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맞는 거죠. 원칙이죠. 그런데 일본 은행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최근에 이제 변동폭을 좀 완화를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걸 관리한다는 것은 장기 금리에 사실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가격에 그러니까 가격을.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시장 경제 원력은 맞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더 떨어지지도 않고 제가 더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게 딱 그러니까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최근 이제 변동하기 전까지 12년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이제 그러니까 19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0.25% 플러스 마이너스 0.25% 내에서 이제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0% 관리 시대가 있었어요. 오랫동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넘어서게 되면 개입하겠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국채를 사들여 가지고 국채 가격을 그러니까 이제 올리게 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니까요. 가격을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을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조작하는 거죠. 시장에서 수요자하고 공급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사실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전쟁 중이니까는 그 당시에는 특별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필요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에서도 그러니까 가격은 안 건드렸죠. 금리는 양적 완화로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찍어내 가지고 장기 국채 금리라든가 아니면 장기 모기지 금리에 영향을 이제 행사를 했지만은 직접 금리를 타겟으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가격을 이제 그러니까 타겟을 설정을 하고 예. 한다는 점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시장 경제 원리에 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은행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플레이어가 아니거든요. 예. 플레이어가 아닌데 개입을 해서 자기가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일본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 저기 저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당시도 이제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는 예. 호주은행이 잠깐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사실 뭐 저를 이제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한 사람들이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아베노미스의 논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논리예요. 아베노미스는 일반인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돈을 대규모로 찍자 이거예요. 물가가 안 오르니까는 돈을 대규모로 찍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예.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일본에 적어도 그러니까 수출은 잘 될 거라 이겁니다. 그렇지.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니까. 수출격도 좋죠. 예. 그러면 수출격도 돈 벌지. 예. 돈 벌고 기업들이 돈 벌게 되면은 투자를 그만큼 늘릴 거라 이거지. 그럴 수 있죠. 예. 늘리게 되면 또 이제 고용도 증가할 거라 이거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은 임금도 증가할 거라 이거죠. 예.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릴 게 아니겠느냐. 예. 그러면 소비 세금도 많이 거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겠네. 소득도 예.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예. 일자리도 증가하고 그러니까는 예. 정부의 세수도 증가한다 이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고. 그러면은 결국은 일본 정부의 그 과도한 부채도 예. 국가 부채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굉장히 장밋빛점막이죠. 근데 이 논리의 출발점이 예. 이거 경제학을 모르시는 분이 이거를 가지고 고개 끄덕끄덕하면 저는 이해를 하는데 경제학을 아시는 분이 이걸 고개 끄덕끄덕하면 저는 잘못 보인 경제학 공부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한 저는 그게 끄떡끄떡 했어요. 예, 그 경제학 공부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이게 출발점이 뭡니까?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찍어내가지고 예. 찍어내면 만사가 한푼이라는 얘기 그거잖아. 예. 그러면 사실 경제 운영하는 거 되게 쉬운 거죠. 그렇지. 네, 저도 그렇잖아요. 할 수 있어요. 예. 어느 나라는 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런 시나리오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이제 거됐냐면요. 일본이 그러니까 기업들은 돈을 벌었는데 환율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미식으로 변해가지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 떨어지게 되면은 똑같은 차량을 그러니까 혼다가 예. 똑같은 차량을 똑같은 값을 팔아도 예. 달러 수입은 고정돼 있어도 달러로 팔 때 엔화 가치 이제 엔화 떨어졌으니까. 가치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많이 이제 증가하잖아요. 예. 수입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지요.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 유리한 거죠. 버는데 이게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로 연결 안 되는 이유는 예. 물량이 생산이 증가하지 않으면은 예. 수출 물량이 안 증가했으면은 기업은 생산을 늘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이제 고용도 늘릴 이유도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상품의 가격이 싸진다고 해가지고 예. 수출 물량이 그래서 생산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 원인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별로 문제라는 어차피 달러로 사는 사람들은 그 100대 살 걸 갖다가 그게 200대로 늘어나진 않는다 이거죠. 네, 그렇죠. 거기다 뭐냐면 일본은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세계 선진국이었었고 예. 지금도 뭐 선진국은 분류되지만은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라 예. 사실은 그러니까 품질 정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베 정권이 출범할 1월달에 2013년 1월달에 예. 아주 그러니까 그 정복을 찌르는 그 기사를 써요. 기사 쓰면서 그 기사 안에 무슨 얘기냐면 기사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일본 경제의 문제는 엔화 경쟁력이 아니라 예. 상품 경쟁력이 없어진 거다. 이런 얘기를 다 제목을 달아갔어요. 예. 그래서 거기 안에 내용에 삼성전자에 그러니까는 갤럭시 폰하고 예. 소니의 그러니까 스마트폰하고 했을 때 삼성의 갤럭시 폰이 그러니까 싸서 더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삼성 예. 일본의 소니 폰이니까. 예.
소니의 스마트폰이 삼성 갤럭시 폰보다 매력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안 팔리는 거거든요. 이런 걸 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본의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산업 경쟁력을 전국을 찔렀던 거죠. 예. 그 산업 경쟁력이 약한 문제를 가지고 이걸 값을 그러니까 낮춘다고 해가지고 고마리 풀리겠다 이거니까요. 이게 후진국가의 상품도 아닙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서 그랬듯이 아베노미스가요 처음에 그랬던 건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타이밍이 묘했는데 2013년부터 이제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4월 달부터 교과가 일본 중에 취입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아베노미스의 그걸 시동을 겁니다. 하는데 그 취임 직전에 잠깐 일본 경제가 디플레가 워낙 장기간이 됐지만은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 2분기 4월 달부터 예. 이게 뚝 다시 떨어져요 물가가. 계속 돈 풀었는데 예. 왜 그랬을까? 잠깐만 떨어졌는데 네. 거기다 뭐냐면은 하반기 하면서 이게 뭐냐면 다시 마이너스로 공급학시 칩니다. 마이너스로. 원 상태로 됐네요. 그렇죠. 그게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고용이 안 증가하고 임금도 네. 안 증가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지출이 안 느는 거죠. 예. 일본의 그러니까 소비 지출이 소매 판매액이 30년 전보다 오히려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증가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 적이 없죠. 돈을 많이 풀어서. 그 푸른 돈은 그럼 다 어디로 갔어요? 푸른 돈들이 그러니까 대개가 뭐냐면은 이 소위 말해서 기업 일본은행이 예. 자산 시장으로 많이 들어갔고 예.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 생산 활동이라든가 이런데 기업이 그러니까 설비 투자하는데 이런 데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간 게 아니라 자산 시장이라든가 예. 아니면 우리가 돈이 안 도는 거죠. 자산 시장에 들어가서는 부동산이라도 올랐어야 되는데 일본 부동산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주식 시장은 많이 올랐죠. 일본이 그렇죠. 예.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생산 활동으로 안 들어가고 일본의 그러니까 사실 화폐 유통 속도가 전 세계 선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돈이 안 돌아요. 돌질 않았죠. 예, 돈이 안 도는 거지. 예. 안 도니까 자연히 뭐냐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미 2016년부터 이게 아베노미스가 이제 삐끗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디플레로 빠졌으니까 2010년 이제 2분기부터 예. 디플레로 빠지니까는 그때 이제 뭐냐면 2016년 2월달에 일본은행 이제 통화 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소위 공정금리를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해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예. 예.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디플레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아니었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기준금리가 잠깐 이렇게 반짝 올라갔었어요. 예. 올라갔다가 이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럼 돈을 더 풀겠다, 초저금리로 그냥 더 하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라 그렇죠. 이거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일종의 뭐냐면은 시중은행이 네. 중앙은행에다가 네. 돈을 예치하지 말고 예치하면 네. 손해보게 만드는 거죠. 아, 그러네. 예, 그렇지.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밀어내는 거죠. 예. 갖고 오지 말고 예. 저기 대출을 해주마 그래라. 예.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금리를 내렸는데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그래서 이 시장 금리라는 것은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정상적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인데 예. 그해 한 7월경을 이제 가장 절정에 올라가는데 그해 7월 달에 보게 되면은 만기가 길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뭐 이렇게 이제 예. 만기가 국채가 있을 때로 뒤로 가면 갈수록이요. 7년까지는 보게 되면은 더 낮은 거예요. 금리가 예. 원래는 당연히 더 길게 내 돈이 오래 묶여 있으면 더 길게 이자를 줘야 예,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 마이너스 한 0.4%까지 이러다 떨어지기도 해요. 장기 국채가 예, 오히려. 한 예. 7년물짜리 같은 경우 7월 달에. 예.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시 그때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시장 장기금리의 개입을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잠깐만 거기서 따라가기 힘든데 장기 시장 금리가 왜 더 떨어졌어요? 단기보다? 근데 이거죠. 마이너스를 도입했는데 그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나라가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었어. 2014년도. 유럽도? 예. 소위 말해서 유로존 사태 이후에 예. 그리고 이제 유로화를 사용을 안 하지만은 유럽연합의 회원 국가인 일부 국가들도 마이너스 금리 도입을 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유럽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0.4%까지 갔죠. 예. 유럽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기준금리 세 가지가 있지만은 내가 예치하는 금리는 예. 마이너스 0.4%까지도 이렇게 내렸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외적인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국채 발행하는 것에 외국인들이 그 투자하는 것 중에 보게 되면요, 한 50% 절반은 유럽에서 투자합니다. 유럽 입장에서 볼 때는 유럽이 마이너스 0.4%고 여기 마이너스 0.1%면은 여기가 수익이 더 높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도 있고, 거기다가 뭐냐면은 아베노미스 그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디플레가 다시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 대한 그러니까 소위 비관적인 전망이에요. 미래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영되는 거죠. 예. 우리 소위 말해서 요즘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장단기가 역전되는 것이죠. 예. 이런 이제 비슷한 현상인 거죠. 일본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장기 금리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 예.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2015년, 16년 이 당시에 일본 경제가 사실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게 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2017년도부터 우리가 국민소득을 측정할 때 대표적인 GDP가 있지만은 GDP에는 외국인들도 포함하는 거고요. 경제활동도. 그 나라 국민만을 계산하는 게 국민 총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 국민 GNI. GNI가 2017년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 지금부터 같이 하락세를 했습니다. 국민 총소득은요. 실제 국민 총소득이요. 그리고 이제 GDP도 2018년에 정점을 찍고 여태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냐면 수출도 엔화 기준으로도 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엔화 기준으로 18년에 정점을 찍고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그렇게 대규모로 찍은 효과가 수출조차도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국내 소비라든가 생산은 말할 것도 없고 수출조차도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효과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잠깐 그러니까 반짝 좋아지긴 좋아졌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다시 원래대로 그 자연적으로 보니까 돌아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이 잔뜩 돈을 벌어서 그걸 갖다 다시 투자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외국의 자동차를 100대 팔던 게 120대가 되는 건 아니더라 이거죠. 예. 거기다가 뭐냐면 또 풀어들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2018년에 수출액이 엔화 기준으로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이유니까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요? 일본 제품의 경쟁력이 후퇴했다는 얘기죠. 엔화로도 그러니까 풀어졌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때 아베는 처음에는 그렇게 그 장밋빛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본인 뜻대로 안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다시 그러면 이 길이 아닌갑다 하고서 다시 돌아왔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안 돌아왔을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일본 경제가요. 이제 정치인들이라는 게 그럼 일본 경제의 그 상황의 문제는 뭐냐면요. 일본이 제로 금리를 도입한 게 99년도부터입니다. 제로금리를 그때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자산 거품이 붕괴되고 나서 그래서 99년도에 되면 98년도에 0.5까지 내렸다가 그것도 안 됐어요. 0%로 내려가지고 제로금리가 그때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라는 것을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미국보다 선배예요, 사실 일본이. 그러니까 돈을 푼 거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푼 거예요. 이제 금융 완화를 푼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일본 경제가 이제 선택한 건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말부터 이제 구조조정 같은 것도 시도를 해보지만은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기업들 생명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냥 버틸 때까지 그냥 버텨보자. 문제는 그러면서 이게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가 된 거예요. 일본의 산업 경쟁이 이렇게 지금 이제 그동안 점차 후퇴한 이유는 좀비가 된 거예요. 좀비가 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산업 구조조정도 해보려고 90년대 말에 했죠. 시도했는데 그것도 처참하게 실패로 끝났죠. 소위 창조산업 육성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처참하게 실패로 끝나고요. 그러면서 그 상징적인 하나의 그러니까는 그 기사 중에 하나 보게 되면 2007년도에 금융위기 직전에 뉴스위크 미국의 잡지인 뉴스위크에서 하나의 그 기획 기사를 하나 쓰면서 뭐냐면요. 일본의 창조 산업을 조롱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애플이 절대 일본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 일본에는 애플이 못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일본이 창조 산업 육성을 한다 그러는데 애플이 대표적인 이제 그런 이제 저거잖아요. 혁신 기업이잖아요. 나올 수 없다 일본에서는. 이걸 조롱을 하면서 그런 이제 기획 기사 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일본이 사실은 제조업 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의 전 세계적인 하나의 유망주로 이렇게 딱 등극했는데 제조업 이후의 산업 체계의 변신에 실패를 한 거예요. 변신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구조조정도 안 되고 제대로 안 되고 진행도 그러니까 산업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폐합도 하고 그랬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못 만들었죠.
기업 차원 속에서 새로운 신수익 사업을 못 만들었죠. 예.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업들은 장기간 초저금리로 이론적으로 제로금리라는 얘기는요, 수익을 안 내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소위 생산성이 없는 기업들이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일본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린 거예요. 성장률도 부족해지고. 상처를 그러니까 도려내지 않고 계속 굽는 상태로 그냥 버텼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위험하게 이제 위험하지만 스리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네.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게 되면 장기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큰 사고 나가지고 네. 예? 했을 때 그러니까는 아무리 운동선수라도 장기간 입원하게 되면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네. 체력이 약화되잖아요. 지금 그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일본 경제를 지금 표현하면 이제는 과거에 좀비 경제를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뭐냐면 마른 고목처럼 예. 이게 그러니까 부서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부서져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저는 지금 상태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차기 일본의 총재로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야마구치라는 사람이 바로 이 아베노믹스를 굉장히 비판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간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금리를 너무 그러니까는 저금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그랬다 이거예요. 부작용. 그래서 이제 그걸 비판했던 사람이다. 과거에 이제 일본의 부총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비판했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력하게 이제 새로운 카드로 이제 그러니까 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기시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아베노믹스가 인기가 없으니까는 그걸 계속 유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도가 임기 끝나는 4월 이후에 상황 속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금리 정책을 변경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경을 하려면은 가장 최선은 뭐냐면은 그냥 시장에다 맡기는 거죠. 개입 안 하고요. 이게 정상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일본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국채를 엄청 발행했잖아요. 3조 이상 이렇게 발행해, 3조 이상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국채의 가격이 국채 수익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은 어제 오늘 보게 되면 0.5%를 돌파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금방 다시 또 내려갔다. 그 연예는 개입하니까. 그러니까, 개입하는 것 같은 겁니다. 개입하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개입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게 뚫려요. 그 뚫릴 수 있는 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수익률 곡선이 있잖아요. 수익률 곡선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1년짜리부터 해서 40년까지 다양한 부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 곡선이 굉장히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데 소위 말해서 10년물 넘어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킹크트라 그러는데 굴절돼 물속에 이렇게 손님은 이렇게 굴절되잖아요. 이게 딱 굴절돼 버려요. 확 올라간다. 확 올라간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물은 1.6%가 막 그렇게 막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그 밑에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10년물까지만 일본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위에 거 사는데 그 위에 거는 사는 거를 좀 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가 그렇게 자꾸 급등한다는 얘기는 그걸 푸는 순간에 그 밑에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는 시장이 개입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하게 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채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그 국채 소유자들의 손실을 내게 볼 거 아닙니까? 소유자들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은행이 됐습니다. 일본 내은행들. 일본 중앙은행, BOJ, 뱅크 오브 재팬이요. 일본 은행이 아베노믹스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채 발행액이 한 11%뿐이 안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해 연말에 뉴스에서 이제 보도 나왔지만 50%를 돌파했다. 이게 나왔어요. 그 50%를 갖고 있으니까는 일본 은행의 지금 평가 손실, 그냥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는 팔지 않았으니까 손실은 안 받는 그래서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장부 평가 손실이죠. 평가 손실이 거의 9천억 달러 있고, 9천억에 있는 것도 있고 있어요. 국채 가격이 그만 떨어지는 바람에 어쨌든 간에 이 수익률이 올라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많이 갖고 있는 게 이제 일본 시중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들입니다. 그 시중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이 지난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에 거의 보유액 규모를 안 늘리고 있어요. 국채 보유액. 왜 그러냐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은행이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보유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럽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외국인들은 위험할 것 같은데 일본 은행들도 안 가지려고 하는데 왜? 주로 단기에
장기 국채는 별로 거래. 1년 뭐 2년 그리고 선물 거래를만 주로 많이 개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 변동폭을 완화시킨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외환보유액을 얘기했잖아요. 예. 일반 시청자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이 외환보유액이 세계에서 1위죠. 중국 다음도 2위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1조 한 2,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지난 그러니까 2021년 8월 이후부터 한 2,000억 달러 정도 줄어든 거예요. 줄어드는데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보유 규모가요 얼마냐면은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이게 뭐냐 2,300억 달러 됩니다. 아니 달러로 환산할 때 1조 한 3천억 달러 됩니다. 외환 보유액을 넘어서 버렸어요. 최근에요.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일본 국채량이 네. 일본 정부가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외환 보유. 보유 달러보다 더 많다 조금 이거죠. 더 초과됐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좀 미달했었는데 초과했어요. 외국인들이 일본 국채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네,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워낙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역전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누가? 일본에서. 외국인들이 아니고 일본에서. 네. 왜냐면 방어 능력이 그만 어쨌든 간에 수치가 주는 어떤 간에 이런 압박감이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 일반 시청자들이 이제 그러니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이 굉장히 대외 자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대외 자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고 채권에 최소 채권국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정도 갖고 있냐면요. 일본이 대외 순자산이 21년 연말까지만 지금 일본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 해서 3조 한 1천억 달러 갖고 있어요. 3조 1천억 달러. 이게 그러니까 일본 돈으로 411조 엔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 정도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 이 중에서 이것보다 그러니까 한 30조 엔 더 많은 것을 되게 민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기업들이 일본 기업이 돈 벌어가지고 그거를 그러니까 해외 자산을 투자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자산하다고 하면 별로 관계가 안 돼요. 그다음에 뭐냐면 일본의 금융예산들이 또 이제 이걸 더 이제 일부 이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일본 중앙은행이나 일본 정부 공공기관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부채 상태입니다. 순 부채 상태예요. 채권이 아니고 채무 상태라. 채무자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일본은 이렇게 그러니까 3조 달러나 넘는 이제 순 대외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어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민간인들이 정부는 빈털터리가 이거죠. 민간인들이 일본이 그러니까 방어할 필요가 있어 달러가 필요할 때 우리 옛날에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던 때처럼 국민들이 막 나서가지고 내 달러 내놓게 하면서 막 이렇게 내놔주면 좋을 텐데 민간인들한테 그건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익도 안 보는 손해 보는데 내놓을 가능성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외 채권국이 많은 게 아니고 민간들이 많은 상태가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 전체로 보면은 순채권국인데 정부는 그렇게 오히려 채무를 더 많이 주고 있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방어할 만한 게 외환보유액뿐이 맞는 거죠. 근데 외환보유액을 초과했다 이거예요. 그러네.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 규모가요. 그러면 그래서 이번에 뭐 댓글에 지금 최 교수님 숨 좀 쉬고 말씀하시라고 걱정하는 분들 많습니다. 항상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러면은 이번에 일본이 어쨌든 영포 이제 최저금리로 계속 유지하다가 기준금리를 올린 건 아니잖아요. 10년물 국채금리를